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됩니다. 8명의 후보에서 절반이 떨어집니다. 4명만 서바이브 살아남습니다. 과연 생존하는 4명 어떤 후보가 될까요? 떨어지는 4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4위권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일까요? 윤석열 후보일까요? 홍준표 후보일까요? 잠시 후에 뉴스 속보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시의원에게 20억, 빵빵! 실탄 350억!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만배 씨의 이 같은 발언이 담겨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의장에게 30억 주고 시의원에게 20억 주고 실탄 350억이 준비돼 있다. 놀라운 소식인데 김만배 대표는 이런 언급은 했지만 실제 전달하려는 건 아니었다라고 다소 의아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대장동이 밀어올린 여당의 경선 투표율.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이 역대급 74.7%. 2차 투표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3차 투표율 예상치는 아마 75%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요게 이 높은 투표율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다 우리 쪽으로 유리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로 승부가 끝났다는 얘기다라는 해석, 이재명 후보는. 반면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민심이 돌아선 증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슈퍼위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남욱 변호사,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의 주요 키맨이죠. 미국 샌디에고에서 2주 전에 목격됐다. 그런데 이웃은 지난 주말에 종적을 감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 뭐 하고 있는지, 남욱 변호사의 신병은 확보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각계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웅 의원이 말한 우리, 녹취록 속 우리가 누구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대검에 신고하라, 대검에 접수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녹취록이 복원됐다는 건데 여기서 말한 우리가 누구냐가 핵심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우리가 검찰 아니냐 결국 이렇게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서울시 부시장과 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잠시 후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컷오프 결과가 발표됩니다. 8명의 후보 중에서 절반이 떨어집니다. 절반만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4위권 한 장 남은 티켓의 주인공이 누구일지도 궁금하고 과연 누가 이번에 1위를 하게 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모든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4강 확정 속 거칠어진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에 뭐 몸싸움도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됐고 양측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다른 가운데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발표될 2차 컷오프 4명 과연 누가 될까요? 함께 보시죠. 흥미진진한데 대선 후보 8명 중에 절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토론을 할 때도 더 밀도 있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죠. 2차 컷오프 결과 바로 발표됩니다. 잠시 후. 자, 돌직구쇼에서 생중계해드립니다.
그제와 어제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 반영이 됩니다. 당원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49.94, 50% 가까운 역대 최고 수치의 당원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당원의 투표율이 높다. 이거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국회 반장 출신 이재명 기자, 당원 투표율이 높다는 건 이거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알고 있죠? 그건 까봐야겠죠. 누구한테 유리한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당원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굉장히 이번 경선에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특히나 1차 컷오프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당원 비율이 20%에서 30%로 더 많이 이제 당심이 반영된다는 것도 있지만 1차 때만 하더라도 당원이 전체가 투표를 한 게 아니라 2,000명을 추출해서 당원들 역시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책임당원 전체가 투표하는 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한 28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는 전후로 최근 한 넉 달간 23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책임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거의 기존 책임당원과 거의 비슷한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50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가 지금 책임당원이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고 그중에 절반이 지금 투표를 했다니까 약 한 25만 명 정도 투표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때 약 15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말요?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10만 명 이상이 더 투표를 했는데 거의 2배. 물론 이제 그렇죠. 물론 여론조사와의 비교해서 당원들의 표심은 그 등가성에서 그 한 명의 표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30%밖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지금 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관심도 높다 보이는데 글쎄요 어떤 게 변수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위장 당원 논란이 한번 있었죠. 이 중에 상당수 많은 당원들 중에는 그러니까 신규 당원 중에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제가 볼 때 신규 당원들에게 상당히 좀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신규 당원은 뭐 육두품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신규 당원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는 또 그만큼 이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당심을 결집하기 위한 승부수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조금 잠시 뒤에 발표될 그 표심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원들은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가 상당히 높고 보수 성향이 더 확고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과연 어떤 후보를 향해서 이 당원들의 표심이 향할지가 누가 1위가 될 것인가, 누가 4위가 될 것인가의 싸움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이 아마 당원 투표의 결과, 당원들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사이에 가슴을 밀쳤다더니 손을 뿌리쳤다더니 굉장히 좀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뉴스들 앞다퉈 보도되고 있는데 어제 두 사람이 조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악수만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거 어색하거든요.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좀 거짓말하고 있다. 내 말이 맞다. 이러고 있고요. 누가 먼저 삿대질을 했다. 아니다. 충고를 했는데 손을 확 뿌리치고 가더라. 급기야 뭐 가슴을 밀쳤다. 윤석열, 유승민 두 후보 캠프 관계자들 사이도 매우 날선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한 행사장에서 조우를 했고 만났는데 말없이 저렇게 어색한 악수.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도 어색한 웃음. 자, 이 두 사람 사이의 진실 공방과 실랑이 과연 두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 측에서 공범 일주가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서 말씀하신 취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걸 보면은 다 알게 된다.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나요?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어제 페이스북에 쓴 대로입니다. 그대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그대로 팩트입니다. 지지나 이렇게 실제로 몸을
그대로만 팩트입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는 가슴을 밀쳤다. 삿대질을 했다. 이게 팩트다라고 재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 저 물리적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토론회 현장 때 김병민 대변인도 거기에 있었습니까?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토론회가 끝나고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소위 싸웠다는 그 모습을 김병민 대변인이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까? 화요일 저녁 KBS 토론장이었고요. 예. 사전 녹화가 진행됐고 녹화라는 무대가 있고 무대 밑쪽에 8명 후보의 캠프의 핵심 참모진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한 명씩 악수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봤다. 그 모든 걸 후보들도 지켜봤고 밑에 있는 참모들도 지켜봤습니다. 다만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둘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육성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성에 대한 진실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예. 두 사람만이 육성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당시 마이크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녹음이 되거나 또 영상이 있다면 충분하게 다 공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케이. 그 자리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서 예.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으면 옆에 후보들과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분들 거기 진행자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소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해당 내용을 취재하는 언론사의 기자의 연락이 왔었고 관련된 내용은 두 후보 간의 내용들 두 후보만이 알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굉장히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유승민 후보 측의 주장을 담아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설명이 나가고 그 공방이 벌써 수요일, 목요일을 넘어서 지금 금요일까지 뉴스가 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유승민 후보 주장은 윤석열 후보가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고 항의를 예. 하고 가슴을 밀쳤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슴을 밀쳤다면 생각해 보세요. 후보들 간 있는데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으면 옆에 있는 후보들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참모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삿대질도 안 했어요? 삿대질이라는 건 윤석열 후보의 제스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서 면전에 삿대질을 했다고 보기는 분명히 어렵다라고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없었다? 예,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느냐라고 항의한 소리는 들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육성으로 오갔던 대화는 두 후보 간의 얘기였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바로잡고 싶은 건 물리적인 충돌 등은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민께 혹시나 걱정스러운 모습이 비치지 않기 위해서 예. 오늘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되는데 모든 후보들이 원팀 정신을 가지고 잘 슬기롭게 나머지 한 달 동안의 경선 끌고 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직접 봤는데 별일 없었다. 별일 없는 걸 갖고 유승민 후보 측이 왜 이러느냐. 이건 이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서의 입장도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근데 김영주 의원님, 네. 유승민 후보 얘기 들어봤는데 거듭 내가 SNS에 쓴 게 팩트다. 그러니까 밀치기도 했고 삿대질도 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한 네. 논쟁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봤는데 그런 거 없었다. 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제가 홍준표 대신에 유승민이 등장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은 윤석열, 홍준표로 제목이 나가는데 예, 어디 뒷골목에서 둘이 만났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송국에서 저 멀리서 가까이서 카메라맨이나 기자들이나 또 참관자들이 보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후보 간에 몸싸움을 하겠습니까? 저는 참 제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이 지금 폭파 직전이잖아요. 하천대유냐 뭐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더 뭐 국가 비전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행정 개혁이라든지 좋은 아젠다 경쟁을 하면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뭐 주술 뭐 천공 스님이 서성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정말 바보스럽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뭐 어떤 특정 후보가 뭐 말이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홍준표 후보고요.
그 덕을 보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됐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앞서서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도 윤석열 캠프 측의 입장에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을 반영하여 유승민 후보 측의 이야기도 저희가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승민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하도 뭐라고 해서 정법 동영상을 찾아봤다. 감흥 없었고 따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다. 윤 후보, 그런 영상 보기 때문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것이냐. 유승민 후보 측의 입장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립니다. 미신 주술 취지가 아니라고 보라고 해서 봤는데 생각이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흥도 없었고 여전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승민 후보 측에서 천공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던 게 손바닥에 왕, 주술, 미신과 연관돼서 질문이 나갔었고 윤 후보가 토론회가 끝나고 유승민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주술이나 미신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정법을 한번 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같이 봤습니다. 지금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윤석열 후보는 절대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정법이라든지 천공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독이에요. 지금 김용주 의원님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유승민 네.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만지면 커지다. 본인 스스로가 또 더 그 문제를 집중하게 유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야지. 본인 스스로가 한번 보세요. 그거는 주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데 감흥이 없다. 또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재료를 제공하잖아요. 왜 천공과 정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비호하느냐? 네. 아니면 비호가 아니고 그렇게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하고 있고요. 기독교계,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왜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이 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할 수 있는 머리가 윤석열 후보 안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참여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냐. 우리 김병민 우리 대변인한테 예.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김병민도 혼났어요 지금. 아니 그럼 김병민 대변인님, 네. 윤석열 후보가 정법 강의를 보라라고 유승민 후보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 KBS 토론은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경제 분야를 두고 굉장히 치열한 설전들이 오갔고 윤석열 후보도 관련된 정책들을 잘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주도권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내세웠던 많은 질문들은 꼭 역술인 퀴즈 대회 하듯이 누구를 아냐, 모르냐라고 하면서 이 천공 등에 대한 언급들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미신이라든지 역술 등의 문제로 얽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관계를 아마 바로잡고 싶었을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경제 분야의 핵심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 합리적 보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프레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주도권 토론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날 쭉 이어가서 윤석열 후보에게 뭔가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요소들이 상당했거든요. 예를 들어 역으로 다른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가까이 지냈는데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질문들만 계속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토론이 되겠습니까? 국민의 많은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논란으로 지속하지 말고 앞서 얘기했던 여권의 화천대유 등 엄청나게 큰 게이트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제발 국민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 받아서 확실하게 나아갈 것이고요. 많은 후보들도 그렇게 정제된 모습들이 좀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천공을 비호한 건 아니다라는 네, 취지인 거죠. 사실관계에서 미신이 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YTN에 천공 스승이란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밝힌 대목이 또 이 논란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건희 씨가, 윤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연락 와서 만났는데 윤 전 총장이 같이 와서 알게 된 사이다. 총장 사퇴 조언도 해줬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손바닥 왕자 내가 자문해준 것 전혀 아니다. 대선 출마 선언 뒤에는 만나지 않았으며 멘토 관계도 아니다. 그러니까 왕자 논란과 관련해서
내가 조언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고 멘토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논란은 그 앞부분. 총장 사퇴 조언도 해주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어째 논란이 더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뭐 천공 정법 하길래 유튜브 들어가서 봤거든요. 뭐 저도 이제 유승민 후보처럼 감흥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도 공감이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지만 어떤 스님 그 유튜브는 제가 찾아서 듣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쭉 들어보면은 스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공감이 되거든요. 아, 이런 이야기는 그 인생의 지혜가 녹아 있다. 그거 뭐 길게 안 들어도 한 5분, 10분 들으면은 사람의 내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뭐 그런 감흥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한 10분 그 보다가 뭐 그냥 그러고 끝났거든요. 자, 이건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취향과 견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면은 유승민 후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양반은 유승민 후보는 사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 왜냐하면 자, 양반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네. 그 정치인이 맞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아, 내가 진짜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값 폭등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하늘로 하는데 그 와중에 6천억인지 1조인지를 갖다 땡겼다라고 하고 30몇 살짜리가 50억 기업의 회장이 돼야 받을 만한 그런 걸 받았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부글부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왕자 새겼느니 뭐 했느니 뭐 천공이 뭐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게 이게 과연 그 맞는 말인가. 제가 봤을 때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훨씬 더 반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을까. 요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요, 저런 거 제가 알고 있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정책적이고 세련된 이야기를 딱 했으면 아, 윤석열 후보와 좀 다른 면이 있네라고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옛말에 이게 재주가 너무 많으면 뭐 덕이 좀 어떻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자, 이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그 의견이고, 이 공교롭게 또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력 대권 주자가 혹시 뭐 어떤 제도화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혹여 주술이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주술적인 어떤 무속적인 것에 너무 심취한다면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은 해볼 수는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당연히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의 의견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 경선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 무속이 나오고 부적이 나오고 학문침이 나오고 도사까지 나왔다. 추접스럽다. 더 이상 경연장을 오염시키는 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배치되는 배신행위다라고 비판의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자, 홍 후보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그 학문침 전문가를 두고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5일 토론회 대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요?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거든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인데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모릅니다. 모릅니까?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 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기자가 계속 사진이 찍혔다고 하지만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가 꾸리기도 전이었고 정작 유승민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도 나왔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공세에 오류가 있는 거다라는 개인 의견을 이재명 기자가 주셨는데 그런데 유승민 캠프는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캠프도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정치인 뒤에 따라다니며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분 유승민 의원과도 나란히 서서 찍지 않았냐라고 하자 유승민 캠프에서는 정치인이 사진 촬영에 응해준 것과 1시간 넘는 동영상에 등장한 이모 씨의 모습을 같다고 하는 건 물타기다라며 계속해서 이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분과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개인 관계, 개인 인연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도 같은 얘기를 드렸지만 뭐 전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 측에서 좀 무리한 공세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진짜 물론 뭐 아는데 모른다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거의 왜 증명이 되냐면 행사장에서 오히려 행사 요원들이 자꾸 뭐 특정 침을 놓는 그분이 자꾸 윤석열 후보에 가까이 가니까 오히려 제지했다는 게 당시 행사장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윤 후보가 알고 만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이 들고 또 유승민 후보와 찍은 사진을 두고 유승민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누구라도 사진 찍자고 하면 응하는 게 당연하다. 뭐 그 같은 입장 생각해 보면 행사장에서 정치인이 누구라도 만나면 반갑게 또 맞이하는 것 또한 뭐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행사장에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 찍은 거 다르다? 과연 국민들이 다르게 느낄까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분명히 들고 다만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천공 스승권은 조금 윤 총장 측의 해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YTN 인터뷰 내용 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에 사퇴할 때도 조언했다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7년도 국정농단 사태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고민이 있을 때 김건희 씨가 자기를 찾아왔고 그래서 윤 전 총장을 만나서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왔는데 과연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저도 또 동영상을 봤더니 뭐 홍익 인간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미신이다, 주술이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류 사상, 뭐 주류 종교와는 좀 거리가 있으신 분이죠. 그렇다면 그분에게 중요한 시국마다 중요한 국면마다 조언을 들었다면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궁금증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뭐 해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오랜 인연이다라는 것 또한 일단은 천공 스승 측의 주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저희가 생중계로 현장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서요. 이재명 지사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기어 이재명 구속, 금기어까지 이낙연 캠프에서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을 절박해서 나온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화천대유 의혹을 민주당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봐야 할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서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를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딱 정해놓고 그냥 몰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당 지도부는 왜 있는데. 아니, 결정적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후보 구속될 수 있다. 이게 그냥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의 책임 있는 캠프를 대표하는 설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법리적인 얘기로 좀 연결되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께 의견 좀 묻겠습니다. 네네. 결정적 제보가 있다라고 이낙연 캠프 설훈 의원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네. 이 주장이 근거 없는 공세입니까? 아니면 법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드라이하게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기 전에 양형 기준을 찾아봤거든요. 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한 게 아니고 대법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업무상 배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업무상 배임 그 금액이 30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 5년에서 8년의 징역을 처하도록 대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중 요소가 있어요. 어떤 가중 요소가 있냐면 피해자가 대량이거나 아니면 아주 피해가 심각한 경우, 그다음에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 수법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그 피지휘자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되는데 예. 이 가중 요소가 되면 징역이 7년에서 11년까지 되거든요. 징역이 7년에서 11년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봐서 7년, 적게는 7년, 많게는 11년까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300억이 아니라 수천억이라고 그 범죄 사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제가 가중 요소 쭉 그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에 다 일일이 부합을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다음에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그 숨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법이 좋지도 않고 아주 불량하고 게다가 이제 만약에 이 지사가 그 시장으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라. 그랬으면 이 가중 요소가 4가지가 있던데 그 4가지가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역시 유동규 전 사장의 입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니 난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업무상 배임도 하고 뭐 뇌물도 10몇억을 갖다 받고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사는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은 면할 텐데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유동규 사장이 다 진단 말이에요. 근데 뇌물수수도 찾아봤더니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예. 그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지금 무기에다가 징역 11년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최고 형량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인데 유동규 씨가 몸통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도 그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하면 형량이 깎여지겠죠. 유동규 씨의 형량이. 유동규 씨의 형량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동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최악의 상황에는 지금 서른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이 꼭 벌어지지 말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의 어떤 법리적 의견이고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 특히 이제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연관성은 아직 수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 들자 이재명 후보 측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국민의힘 대변하는 주장 대체 무슨 의도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결정적 제보 있다면 공개하라. 까든가 멈추든가 결정하라. 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궁금하신데요. 이렇게 되면은 서른 의원이 말했던 결정적 제보가 있다. 결정적 제보가 있다. 이게 왜냐면 민주당도 이제 경선 일정 막바지입니다. 슈퍼위크, 서울 경기 요 결과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게는 사실 시간이 없어요. 딱 요거에서 뒤집지 않으면 이대로 끝인데 결정적 제보가 있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좀 이재명 후보 구속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면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까든지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제보를 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제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깔지 안 깔지는 그야말로 뭐 이낙연 캠프 측의 판단이겠죠. 그런데 또 같이 이낙연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또 결정 제보가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는지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뭐 서른 지금 공동 선대 위원장을 맡고 있죠. 서른 의원이 얘기하는 결정의 제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낙연 캠프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토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이라도 경선 보이콧을 주장하면서 경선 연기를 어쨌든 강행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분열의 책임을 또 뒤집어 쓰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딱 이틀 남았죠. 일요일 날 최종 후보를 발표하게 되는데 요거 지금 와서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죠. 뭐 그건 뭐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 측도 후보 연기론, 후보 교체론,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 교체론 이게 뭔지 좀 정확히 설명해 만약에 주세요. 이건 뭐 다 가정의 경우지만 정말 검찰에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 유동규 씨 배임의 어떤 공동 공범으로
내지 이렇게 기소를 할 경우에는 사실 그건 굉장히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사실 중요한 건 이틀 뒤에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과반을 넘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뭐 수락 연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또 중요한 건 이낙연 후보가 과연 어떻게 패인을 인정하고 어떻게 결합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관심일 텐데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4명인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지금 치열하게 서로를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고 박용진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이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만일의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봐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본원적인 분노의 문제예요. 땅에 대한 문제. 그러면은 좀 엄중히만 보고 계실 게 아니고 부패 세력, 발본색원, 온갖 비리, 일망타진이라고는 이 16글자로 그냥 밀고 가야지. 자, 이낙연 후보 측만 만약에 문제를 삼고 있다면 저것은 경선의 1위 자리를 두고서 정치 공세다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박용진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뭐 민주당 여야를 떠나서 본선에 가서 민주당이 대선을 치를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박용진 후보의 걱정이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언론적으로 맞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2, 3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를 뽑는 데까지는 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기만을 바랄 뿐인데 만에 하나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도록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그런 어떤 그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적시되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되거나 기소를 당했을 경우에 그다음 대책은 같이 한번 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경선이 끝나고도 뭔가 경선이 끝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또 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이 의혹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지금 서른 의원이 말하기 한참 전에 이거는 후보가 형사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후보 사퇴하고 특검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묘하게 지금 서른 의원이 언급했던 대목도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했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를? 지난 6월 29일에 윤석열 후보가 처음 정치 참여 선언을 했을 때 이 부패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장동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을 보게 되면 돈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권 카르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끝내 구속까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재밌는 얘기했네요. 부패 세력 발본색원, 뭐 부정부패 일망타진. 저는 민주당이 이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곽상도 의원이 나왔던 것 때문에 지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르고선 이거를 프레임 전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누구든지 간에 어떤 기득권이고 어떤 권력이든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를 한번 유심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비호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박용진 의원이 아마 퍼스트 펭귄처럼 나서서 조국 전 장관 문제 있다고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용진 의원 말을 듣지 않고 민주당이 끝까지 조국 수호에 나섰다면 지금 민주당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넘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국의 강이 아니라 이재명의 강을 넘어야 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고 이뤄지고 나면 그 끝이 어떻게 향하게 될지 민주당도 깊은 고심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캠프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김병미 대변인의 의견, 윤석열 캠프의 의견 자, 들어봤습니다.
친문 단체가 이재명 지사를 다른 건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은 무엇일까요? 왜 친문 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과 20억 원 정도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3심까지 하는 재판을 수없이 치르고도 재산이 증가한, 적어도 재산이 줄지 않는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내용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 이거 의외의 일인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 3억 해명은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 2년여간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산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냐, 이거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납부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재판 전으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다. 즉 그 준 3억 원은 변호사비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저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금 3억과 주식 20억 상당을 줬다. 총 23억을 변호사비로 썼다. 이거 녹취록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저거 거짓이다. 법적 조치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이 변호사비 뭐 누구한테 줬다는 거고 현금 3억이 아니라 주식 20억이다라는 얘기는 또 의혹은 뭡니까? 일단 좀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 1심부터 3심까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3억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그다음에 또 누구보다도 이 지사 자체가 본인이 변호사니까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형사 사건은 좀 그 변호사 비용이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이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민사보다는 아무래도 형사가 더 그 수임료가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따져봤더니 1심에서 로펌을 7군데를 선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는 4군데, 대법원에서는 무려 9군데를 선임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몇 군데 이제 사임하긴 했어도 그래도 합치니까 변호사를 20군데, 한 명한테 한 게 아니라 20명을 갖다가 선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곰곰이 그 로펌과 변호사를 따져봤더니 이거는 점입 가경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 김앤장 아니겠습니까? 김앤장 아니에요? 김앤장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6대 로펌 중에 하나인 화우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아주 이렇게 유명한 LKB라고 하는 로펌도 들어있고, 그런 데가 들어있다. 그다음에 또 담당 변호사 몇 면을 봤더니 더 심해요. 왜냐하면 대법관 출신이 2명, 그 중에서도 대법관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 그 변호사 하셨고, 헌법재판관 지난번에 송두환 그 변호사님, 그분도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들어가 있었고, 특검 출신들도 2명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 그 시민단체에서 경고했던 그 변호사는 그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이던데, 차장검사 출신이면 사실은 상당히 고위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인단에서 딱 보면은 굉장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몇 억을 줬느니 주식을 줬느니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20억의 김앤장의 대법관의 이런 사람들을 과연 다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3억밖에 안 들었을까? 이거는 저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제일 납득이 되지 않은 건 뭐냐면은 저희 사무실도 그 수임료 받으면 다 세금 계산서 부가세 10% 포함해가지고 다 발행을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렇게 저렇게 그 뭐 흐릿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내가 김앤장에 얼마 줬다, 김앤장에 1,000만 원 줬는지 2,000만 원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김앤장에는 얼마 줬고 누구한테는 얼마 줬고 20군데 쭈룩 해가지고 뭐 한 대당 뭐 공평하게 한 로펌당 뭐 1,500만 원씩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한 사단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변호사비는
개개인이 다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사실 룰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대목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막바지인데 투표율이 지금 막판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예측은 경선이 일방적으로 가면서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화천대유 의혹이 터지면서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 누구에게 유리할까? 양측의 설명이 다릅니다. 일단 어떻게 높아졌길래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일요일 날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투표가 마감됐는데 투표율이 74.7%입니다. 1차 때 70.36%, 2차 때 49.68%. 다시 해서 1차 때 70%였다가 2차 때 이제 떨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3차 때 크게 오른 겁니다. 오히려 올랐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지금 이게 이제 양쪽 캠프의 해석이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인데. 올라도 1차 때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로 가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거의 낙점되는 건 아니냐, 거의 이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점점점 열기가 식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3차 때 올랐다는 건 분명히 이 대장동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제 이게 결국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결국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재명 쪽의 지지자들이 뭉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 후보로는 대선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제 민주당 내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차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건 전 양쪽 다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층은 이재명 지지층대로, 이낙연 지지층은 이낙연 지지층대로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74%라는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양쪽 다 결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전 보면 듭니다. 결국 결과는 이제 내일 모레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슈퍼위크는 어쨌든 일종의 여론인데 여론조사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천대유 의혹 이후에 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여론 추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보세요. 딱 붙었잖아요. 김용주 의원님. 네. 딱 붙었어요. 34.1, 31.1. 화천대유 의혹 빵 터지니까 20% 초반이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30%로 껑충 뛰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붙어버립니다. 화천대유 빵 터지니까 30대 후반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이재명, 이낙연의 여론조사상으로는 두 분의 지지율이 지금 딱 붙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슈퍼위크 투표율까지 지금 역대 최고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재명 기자 얘기한 것처럼 양쪽 다 결집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표에서 17만 표만 더 하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갑니다. 홀드게임 야구로 치면. 예, 그렇지만 그걸 계산으로 보면 약 40%의 득표, 그동안에 뭐 53%, 58%까지 지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거의 초박빙이다. 방금 그래프상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무난히 결선 투표 없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재명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은 쪽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체 그 추이를 보면 이재명 그 후보 측이 조금 흔들리지만 꺾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자기의 힘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프가 교차되지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는 표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대세론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진영 논리에 빠질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고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낙연 후보가 쉽게 이렇게 결선 투표로 갈 수 있기는 아직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아 있는 표가 별로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 여론조사 표가 30만 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 때보다 작습니다. 표수가. 이제 물론 대의원 그런 표수는 전체 합하면 60만 명 표를 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생각만큼 그렇게 판이 뒤집혀지거나 결선 투표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선 투표가 되려면 이낙연 후보가 3차 슈퍼위크 결과에서 과반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4자 초반이 나와야 된다. 4자 초반만 나와도 결선 투표 어렵습니다. 4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거의. 3자가 나와야 된다. 예. 그렇군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한 힌트가 되겠군요.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결국은 화천대유 의혹입니다. 오늘도 많은 조간신문들은 새로운 화천대유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실탄 350억이 어디로? 동아일보가 오늘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취재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시의회 의장에게는 몇십억, 시의회 의원에게는 몇십억, 실탄 350발이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그 실탄 350억은 진짜일까요? 진짜라면 이 실탄은 어디로 갔고 지금은 실탄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의혹이에요, 아직은. 동아일보 보도.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야, 이거 만약 정영학 씨가 녹취록 제공 안 했으면 검찰은 수사를 했을까요? 궁금해지는데. 성남시 의장에겐 30억, 성남시 의원에겐 20억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이다. 그러니까 시의장, 시의원에게 제공된 거 빼더라도 실탄 300억이 더 있다는 얘기. 동아일보 취재 내용에는 이런 녹취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 측에게 묻자 부인을 했습니다. 성남시 의장 등 언급은 했지만 실제 돈은 안 줬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대녹취록대로 언급은 했지만 돈은 안 줬다거든요. 이 녹취록이 향하고 있는 의혹은 뭡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그러면 김만배 씨의 이야기는 저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돈은 안 줬다는데 네. 그러면 뇌물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벗어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물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전에는 형법정에는 명백하게 수수, 요구, 약속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김병민 만약에 이제 나중에 출세하셨을 때 제가 50억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도 저는 뇌물죄를 주는 사람이 되고 왜냐하면 김병민 아직 출세 안 했으니까. 출세한 다음에 그때 50억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예. 하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안 줘도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렇게 법조기자 오래 하셨다라고 했는데도 부인을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녹취록이 있으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중요한 건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의 뇌물죄는 단순한 뇌물죄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큰 몸뚱아리는 뭐냐면 업무상 배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그 50% 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업무상 배임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저런 뇌물이 아니었느냐. 예. 그러니까 다 한 팀, 원팀으로 해가지고 저런 그 스트럭처를 짠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 증표가 뇌물죄가 아니냐. 이렇게 딱 되어 가는 거니까 이게 단순한 뇌물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몸통을 향해서 겨누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방아쇠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 뉴스를 단독 보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남시 의장과 성남시 의원이 화천대유와 한 몸처럼 움직였다. 한 몸이라는 표현을 동아일보가 썼는데 김병민 대변인. 네. 자, 성남시의 의장이 나오고 성남시의 의원이 나오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대리까지 나왔어요. 네. 의혹입니다만. 다 성남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를 기반으로 했던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전혀 틀린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몸이라고 좀 전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한 몸 맞죠. 왜냐하면 성남시 의회 의장으로 지냈던 인사가 지금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성남시 의회 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장동의 엄청난 부동산 개발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던 배경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관련된 설계, 여기서 핵심적인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모든 애들이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가 화천대유에 몸을 닫고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성남시장은 누굽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의회가 같이 하나의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동네에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애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기의 심판이 돼야 되는 사람이 선수랑 섞여 있고 나중에는 경기 그라운드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김만배 씨가 관련된 얘기들을 묻게 되면 정영학 씨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부인하고 자꾸 거짓 증언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갔느냐에 대한 증거 기록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발소 운운하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속된 유동규 씨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관련된 사실들이 나오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아니 이 정도까지 왔으면 김만배 씨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시간대 다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향해서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늑장 수사, 지연 수사에 나서게 된다면 국민이 이 내용을 향한 특검의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오늘 새로운 의혹인데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이화영 전 의원의 보호자가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분께 아니다라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혹입니다. 천화동인 1호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류상은 이재명 지사의 한때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서류상으로 대표로 돼 있어서 페이퍼 대표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은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 중에서 가장 많이 가져갔어요. 7호가. 그리고 화천대유가 100%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1208억의 배당금 지금 어디 있냐? 이게 비지수입니다.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는 이런 대목이 게다가 등장을 합니다. 후원금 등 정치자금 사용 취지의 문구가 거론되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얘기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게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천화동인 1호 이 누굽니까? 굉장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관점이 바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리고 천화동인 1호에 들어간 1,208억 원의 배당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것을 밝히는 게 아마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천화동인이 총 1호부터 이제 7호까지 있죠. 근데 2호부터 7호까지는 모두 지분을 100% 소유한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께 실소유주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소유주가 대표를 맡고 있으니 그 사람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유일하게 천화동인 1호만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100% 김만배 씨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의 대표는 김만배 씨가 아니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임명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 보좌관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왜 유일하게 소유주와 대표가 다르냐. 그러다 보니까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번지는 거고 결국 거기에 가장 많은 배당금이 갔는데 그것이 결국 조금 전에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나한테는 350억의 실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결국 그 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어제 참여연대가 이재명 후보의 주장 이거는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입니다. 없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군요. 자, 그 가운데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갔는데 이 해명이 이발소가 왔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야당이 공개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실에서 또 대법원에 문의를 했다라고 해요. 8번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한 걸로 기록이 나왔죠.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이발소 갔다라고 김만배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의 돌직구쇼 멤버인 전주의 의원이 대법원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대법원이 이런 자료를 제공했어요. 외부인의 대법관 방문은 대법관 또는 대법관실의 사실 확인과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 청사 출입 내규 7조 2항을 첨부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사무실 방문 경우 부서에 전화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전주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김영주 의원님, 네.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니라 이발소 갔다라는 김만배 씨의 해명이 대법원에 의해서 약간 기각된 그런 모양새가 됐네요. 사실은 뭐 기각되지 않아도 이런 부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다 만났다는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8분을 다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김만배 씨 의견처럼 4번 정도는 이발소로 갔다면 실제로 대법관실에 누군가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히려 예. 그래요. 뭐 오세요. 뭐 이렇게 뭐 이걸 밑에서 대법관하고 직접 통화해서 들여보내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실에 뭐 비서나 누가 했거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둘 다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경우도 저 경우도. 네네. 그러면 우리가 뭐 국회의원실에 갈 때 내가 굉장히 국회의원실에 내가 방문한 다른 데 가는데 네 이름 좀 팔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물론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친밀 관계가 바로 이재명 지사와의 친밀 관계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앞서 예고해드렸던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 결과 지금 발표가 됩니다. 자, 생중계로 현장 연결해드렸고요. 국민의힘의 정홍원 국민의힘 제20대 선관위원장의 발표입니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은 지난 10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4개 기관에 의뢰하여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집단 3,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70%를 반영하여 결과를 집계하였습니다.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거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 결과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4분의 후보에 대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 충정에 경의를 표하며 계속하여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분이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은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 4명의 결과가 공개가 됐고 아쉽게도 4명의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2차 경선 컷오프 4명에서 살아남은 후보의 이름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후보 이 4명입니다. 따라서 최재형, 안상수, 황교안, 하태경 후보는 2차 경선 컷오프에서 말 그대로 커트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야 이거 사실은 어제 방송 끝나고 이재명 기자랑 저랑 마지막 그 4번째 티켓이 누가 될까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맞았어요. 제가 틀렸죠. 예. 물론 수은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미루어 짐작한다면 원희룡 후보가 마지막에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상당히 좀 치열했을 것 같아요. 나름. 4등이 누가 됐냐가 더 관심사였고 사실 4등을 두고 아마
한 거의 제가 뭐 아직까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주 그러게요. 박빙의 승부한 것 같은데 결국 원희룡 후보가 막차를 탔는데 굉장히 뭐 사실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가 계속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쳤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기대보다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졸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당원 30%, 여론조사 70%의 비율 속에서 마지막 4등을 됐다는 것 다시 한번 굉장히 본인도 뭔가 경선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11월 5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되죠. 한 달 조금 못 미친 동안에 더 이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더 이제 어떤 밀도 있는 토론 속에서 좀 제대로 된 야당의 어떤 비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이제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해지고 더 치열해질 거고 제가 하나 좀 예측을 할게요. 뭐냐면 후보가 4명이 되면 구도가 참 묘해집니다. 예컨대 지금 민주당 경선의 구도도 서로 동맹을 맺진 않았지만 박용진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궤를 같이 하고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궤를 같이 하는 구도가 묘하게 형성이 됐어요. 자, 지금 마지막 4위에 황교안 후보나 뭐 최재형 후보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티켓을 거머쥘에 따라서 구도 이거 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토론에서는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면도 있었으나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는 구도로서 공통점을 보였잖아요.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궤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이거 구도가 김영주 의원님 이렇게 되면 경험상 되게 묘해지죠? 재밌게 됐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뭐 지지자들이 상당히 그 원희룡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 솔직히 당에서 제일 걱정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되는 걸 제일 힘들어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 후보가 떨어져서 굉장히 속으로는 다행이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하태경 후보의 컷오프가 폭을 떼냈다. 예.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저 패보르고 싶다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었잖아요. 아마 그 말이 통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지지자들이 굉장히 힘을 모아서 하태경 후보가 안 들어오기를.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선판이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4강이 됐으니까 집중적인 심층 토론을 할 텐데 아마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말하자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더 날카로워지고 아마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고 그 사이에서 원희룡 후보가 조금 자유롭게 말하자면 정리하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한쪽에 뭐 핀치에 몰려 있으면 윤석열 후보의 편을 들어가면서 균형을 맞추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벌써 최종 후보가 다음 달 5일입니까? 이재명 기자? 그렇죠. 다음 달 5일 날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2명으로 거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중에서 다음 달 11월 5일이면 단 한 명만 살아남게 되는 거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한 달 동안에 토론을 몇 번 더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2차 컷오프까지 6번의 토론회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3차까지 마지막 최종 컷오프까지 최종 이제 1등의 후보를 정할 때까지 몇 번의 토론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거의 2차와 버금가는 2차 만번은 이제 그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사실 지금 2차 컷오프까지 토론회는 대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가십거리 중심의 어떤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언론이 아무래도 좀 뭐 정책이나 이런 어려운 거보다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들을 많이 이제 제목을 뽑고 좀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2차 토론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보들의 가십거리에 좀 집중이 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실망감들을 더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3차 마지막 최종 후보를 정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하여튼 야당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와 있으니까 2차 뭐 컷오프 통과는 뭐 다들 예측됐지만 일단 축하드리고 원희룡 후보의 결선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한 방송사 토론회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대기실 공간이 넉넉치가 않아서 후보끼리 대기실을 같이 쓰는 방을 룸메이트로 엮어줬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의 룸메이트가
원희룡 후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방식으로 아마 원희룡 후보가 또 국민들께 제주도지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많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원의 투표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뭐 4명의 후보가 누가 누구 편이 아니라 서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권 교체에 적합한 후보로서 역할들을 하기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지난 8명의 후보의 토론회 과정에서는 다소 조금 토론회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뉴스에 나올 수 있는 다소 자극적인 뉴스들이 생산됐을 텐데,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되고 난 다음에는 1대1 토론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이 1대1 토론에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재밌네요. 그 윤석열 후보의 룸메이트가 원희룡 후보였다. 원희룡 후보의 캠프에서 쓰는 애칭은 그 G드래곤을 패러디해서 히드래곤, 히룡의 결선 진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4번째 이슈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짙어지고 있는데, 의혹이요. 김웅 의원의 녹취록 일부가 복원이 되면서 무수히 많은 논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이 녹취록에서 썼다는 그 표현 우리,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라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대검에 얘기해 놓겠다.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불과 3개월 전 사표를 낸 김웅 의원.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윤석열 총장님,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고백하시고 후보 사퇴하시고 수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당에서는 지금 김웅 의원의 녹취록에 우리는 검찰, 즉 검찰은 윤석열 후보 아니냐라고 공세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헌정 파악의 국기 문란의 몸통, 사실이라면 즉각 후보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김웅이 말한 우리가 누군지 밝히고 직속상관 윤석열과 관련성을 추궁해야 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수처가 복원했다는 통화 내용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고발장 보내줄 테니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대검에 접수시켜라.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하라.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내가 얘기해놓겠다. 나는 빼고 가야 한다. 검찰에서 빼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신대 기자 출신 김수윤 교수님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이 쓰는 여기서의 우리는 누굽니까? 참 우리라는 말을 사실 한국어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뭐 예.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첫 번째로 김웅 의원이 혼자는 아니라는 것이고 함께 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 검찰인지 아니면 당 내부의 사람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자가 편하고 좋은 방식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이걸 정치화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을 가장 수사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라는 말은 사실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뭐뭐 했었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자도 대충 이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어쨌든 당시에는 당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는 당 쪽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성은 씨가 속하지 않은 집단, 그래서 검찰의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깊이 개입해서 실제로 어떤 사주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뭔가 김웅 의원이 함께 이러한 고발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고, 그것은 아무래도 뭐 검찰이라든가 법 쪽에서 자기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야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 이게 윤 후보와 연관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조성은 씨에게 그런 요청을 했으나 조성은 씨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지금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다만 어떤 경로로 지금 시점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지는 중간 단계 것들이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전달했을 가능성이 좀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의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힘 법사위원 입장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 없고 고발 사주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거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확대되자 국민들 관심 돌리려는 것 같으나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김웅 의원은 우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김웅 의원이 알 것 아닙니까? 자꾸 기억이 안 난다라고 회피하려 하시지 말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녹취록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게 20년 전, 50년 전 일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본인만 빠져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내가 왜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줬는지 그리고 왜 대검에 가서 여당 국회의원을 고발하라라고 김웅 의원이 지시했는지 김웅 의원이 쓴 우리라는 표현이 누군지 국민의힘인지 김웅 의원 관계자인지 대검인지 손준성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김웅 의원은 왜 안 밝힙니까? 책임 있게. 그러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김웅 의원이 정말 자기 당을 사랑한다면 해야 될 게 바로 진실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될 것이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왜 우리가 헷갈리냐 하면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을 때 2020년 2월까지 검찰에 있었어요. 법무원 연수영 교수가 있었고 황운하 의원도 결국에는 경찰 인재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에 커넥션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말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실은 김웅 의원한테도 부담스러운 거고 그때 진짜 검찰에 있을 때 일이 시작됐는지 당에 가서 일이 시작됐는지도 본인도 헷갈릴 지경으로 정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어차피 그 파일이 녹취나 그 파일이 포렌식 형태로 드러났다면 본인 스스로가 기억을 더듬어서 정확하게 자기가 한 역할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당을 살리는 그런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가지 의문은 지금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연관돼 있다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몸통 아니냐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가 구체적으로 보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확인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서 지시했는지 여부는 또 규명해야 할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이 왜 나서서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부인과 윤석열 후보 처가 쪽 사람들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나서서 방어를 하고 여당 의원을 고발합니까? 그게 참 의문인 거고 사실 지금 여당 쪽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이유가 없다. 김웅 의원이 만약에 윤석열 그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되었던 지금 추미애 의원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죠.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이 고발장이 접수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주한 거다. 그 피해자가 누구로 적시되어 있냐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분명히 사주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밝히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야 될 이유도 별로 없었고 그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김웅 의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김웅 의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 밝혀야 되고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녹취 문장까지 다 나온 이 마당에 결국은 김웅 의원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의 축은 궁금한 건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과 꽤 여러 번 깊게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의혹 보도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고 공수처도 박지원 국정원장,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 사주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통화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한 번 점심 때인가 오셨는데 정말 황당하다는 거 열심히 싸우라 하고 막 그냥 그러고 끝나셨죠.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면 보셨어요?
전화 오셨죠. 그게 한 9월 중순 말 아무튼 뭐 그 한참 이상한 소리를 뭐 이상한 보도, 허위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뭐냐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화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냥 끊으셨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힘내라, 화이팅이다. 네, 화이팅이다. 그것도 그냥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김병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도 화이팅하라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건데. 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국정원 개혁을 외쳤던 게 문재인 정부고 그렇게 국정원장이 자리에 올랐던 게 박지원 원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 구단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정치 행위에 개입할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컸기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야당의 반대가 컸죠. 조성은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시점들이 있었고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만났던 일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거짓말에 나섰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성은 씨 주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아주 나쁜 형식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건의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공수처가 신속하게 박지원 원장 입건했다면 여기에 형평성에 맞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은 없는지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